좀 잘렸는데 이어서 볼게요. 17번. 뭐 앞에 문장 15번은 뭐 그걸로 됐으니까. 위클랜드는 아담 스미스의 생각을 파악하기 위해 질문을 만들어 보았다. 적절한 질문이 아닌 것은 이기적인 행위는 어떻게 도덕적인 것으로 승인받을 수 있는가? 개인은 왜 이기적인 감정을 느끼거나 이기적인 행위를 하게 되는가? 인간이 내재하는 어떠한 성질에서 사회 질서의 원리를 찾을 수 있는가? 관찰자는 타인의 행위와 동감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무엇을 상상하는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 도덕적 판단을 하는 자기 안에 있는 존재는 누구인가?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질문이 아닌 걸 찾는 거고요. 아담 스미스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뭐 흔히 아시듯이 이제 보이지 않는 손에 관한 경제 법칙을 얘기를 했죠. 그렇다고 아담 스미스가 엄청나게 뭐 냉혈한 사람은 아니고요. 어떤 경제 질서나 뭐 경제 정의에 관한 부분도 분명히 또 언급을 했던 사람입니다. 18번 니은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거는 보면서 할게요. 자유로운 개인들이 모인 사회의 질서와 조화를 보장하는 인간의 내재하는 숨은 성질은 무엇인가? 학생이 봐야 되니까. 18세기 영국에서는 이 문제에 접근하는 두 흐름이 있었는데 하나는 개인의 이성에서 사회 질서의 원리를 찾는 것이었고, 자 이런 거 봐야 되죠. 이성. 하나는 개인에 내재하는 선천적인 도덕 감정. 성선설이죠. 네. 후자에 속한 아담 스미스는, 아담 스미스는 성선설에 속한 선천적인 도덕 감정. 인간은 원래 착하게 태어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고, 도덕 감정의 핵심을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동감 능력이라고 보았다. 오늘날에도 이제 중요한 강조되는 부분이죠. 자, 사람들은 이제 자유로운 개인들이라고 하는데 이 개인들이 각자 여러 명이 모여서 서로를 좋아하고 이제 조율해가는 그런 성질, 뭐 벌이나 개미와는 다른 그런 인간의 모습, 동감 능력을 했는데, 자, 아담 스미스 말하는 동감이 뭘까요? 관찰자가 상상에 의한 역지사지를 통해 행위자와 감정 일치를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역지사지 뭐 중요한 사자성어죠. 남의 입장에 대보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은 뭐 그럴 수가 없어요. 뭐 예전에 한창 뭐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이런 말들이 유행을 했는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결코 남의 입장에 공감을 하지 못합니다. 제가 실제로 소시오패스를 만난 적이 있는데 모든 사람을 다 자기 이용의 대상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거기 있어서 어떤 뭐 자책감이나 뭐 양심의 가책 이런 게 그냥 없어요. 나쁜 말로 그냥 저는 양심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런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었고요. 아무튼 이제 자신의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않는 공평한 관찰자는 행위자가 직면한 상황과 처지 속에서 자신이라면 어떤 감정을 느끼고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관찰된 행위자의 감정 및 행위와 비교 양자가 일치할 경우 거기에 동감하게 된다. 이때 관찰자는 행위자의 감정 행위를 적정성 있는 승인하는 뭐 이렇게 나왔는데 뭐 결국 그런 얘기예요. 남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라. 그리고 뭐 내가 이 사람을 때리면 그 사람 아플 거다. 그러면 나도 아프겠지. 나도 맞으면 그럼 난 안 때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예전에 이제 대학 시절에 논리학 수업을 들을 때 첫 부분이 이제 황금률에 관한 거였어요. 뭐 예수님이 한 얘기였는데 남에게 대접하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그 구절 가지고 뭐 3시간 동안 토론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토론했던 건 아니고 교수님이 이제 말씀하신 건데 아무튼 이런 동감의 원리는 한 개인이 자신의 감정과 행위를 판단할 때도 적용이 됩니다. 자신의 감정. 자, 이기적 충동에 지배되는 행위자에서 자기의 상상에 의해 관찰자 입장을 취해 반성하는 자기가 있다. 이 관찰자는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객관적으로 그 감정의 행위에 적절히 판단하는 또 다른 자기로, 다시 말해서 내가 생각하기에 뭔가 열받는 일이 있고 억울하고 저 사람한테 복수해줘야 정의가 사는 것 같은데 관찰자를 한번 상정을 해본다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고 이 관찰자라면은 어떻게 판단할까 이런 것들이 이성적으로 잘 접근을 하는 거죠. 이런 추상적 존재를 가상의 공평한 관찰자 혹은 마음속의 이상적 인간이라 표현하였습니다. 자신의 감정과 행위는 이와 같은 관찰자의 동감에 의해 도덕적인 것으로 승인받게 된다. 다시 말해서 그림을 그려면 나가 있고 뭐 이제
나쁜 놈 한 명 있어요. 악인이 있고, 자,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관찰자가 있습니다. 내 머릿속에 지우개랑 원래 빵 터져야 되는데, 몰라. 영화인데, 아주 유명한 영화였는데, 페레드 많이 나오고. 물론 이제 뭐 그 영화를 본 세대라고 할지라도 제 얘기가 재미없을 수는 있어요. 실제로 재미없고. 자, 이 관찰자랑 나랑 이제 교감을 하는 거예요. 내 속에 내가 내 속에 관찰자가 있어서 내가 뭔가 이 나쁜 놈한테 이제 복수를 해주고 싶은데 이 관찰자라면은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아, 얘도 뭔가 사연이 있었겠지. 혹은 내가 이렇게 하는 거는 너무 과도한 복수가 될 거야. 라고 해서 처리를 하는 거고요. 만약 관찰자가 뭐 결정할 때, 아, 그래. 내가 얘를 해코지하는 것도, 해코지라고 하면 표현 좀 그렇고, 내가 얘한테 정당한 어떤, 뭐, 보복을 한 거, 혹은 이제 고소하는 게 도덕적으로도 관찰자가 보기에도, 제3자가 보기에도 옳다 싶으면은 이제 실행을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는 것도 이기적인 게 아니고, 정당하다. 관찰자 보기에도 그렇다. 라고 하면 하는 겁니다. 이 관찰자는 다른 이제 제3자라기보다 이제 내 속에 있는 제3자가 되는 거죠. 자아 분열을 겪고 있는 텐데.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행위자의 행위는 이타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기적인 것이랄지라도 공평한 관찰자의 동감을 얻을 수 있다면 도덕적인 것을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얘기 아까 얘기했던 관찰자가 행위자와 동일한 처지에 있었다면 같은 행위를 했을 것이라고 동감한다면 아, 누구라도 그랬을 거야. 누구라도 그렇게 할 거야. 라고 하면은 이제 인정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 반면 이타적인 행위로 그것이 적정성을 지니지 못해 도덕적인 것을 승인받지 못할 수 있다. 예컨대 자신의 가족을 전혀 돌보지 않고 타인만을 위한 이타적 행위에 몰두하는 것은 공평한 관찰자의 동감을 얻기 어렵다. 라고 하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 듣고 제가 의문이 드는 거는 이 공평한 관찰자를 내면에다가 마음속에다가 설정을 한다고 하는데 이 관찰자랑 자신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에 있는 사람의 경우 혹은 관찰자를 배제하는 경우 관찰자의 존재를 아예 모르는 경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 혹은 내가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관찰자가 이래도 난 할 거야 혹은 관찰자도 여기에 분명히 동조해 주겠지 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사람의 경우는 어떻게 되나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저를 포함해서 몇 명이 떠올라서 그래요. 자, 그는 공평한 관찰자의 동감을 얻을 수 있는 범위까지 이타적 행위가 확대되는 것을 자해라고 하고 지혜인 줄 알았네요. 공평한 관찰자의 동감을 얻을 수 있는 범위까지 이의적 행위가 억제되는 것을 정의라고 하였다. 자, 용어가 나왔으면은 기본적으로 동그라미 같은 걸 쳐주고 이제 용어가 뭔지 정확하게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비문학 지문을 풀 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용어, 낯선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예요. 그래서 용어 부분이 나오면 몇 번을 읽어봐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첫 문단이거든요. 맨 처음 문단에 나오는 용어들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2, 3, 4, 5번 문단을 읽어도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그래서 첫 문단에 시간을 사실 가장 많이 드러나야 돼요. 아무튼간 새로운 용어가 나왔습니다. 자해와 정의. 자해는 타인에 대한 적극적 시해이므로 사람들이 이를 행하지 않더라도 타인의 보복 감정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 자, 자해는 수익자는 있으나 피해자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의가 지켜지지 않으면 생명, 신체, 재산, 명예 이런 침해 의심으로 보복 감정을 초래하게 된다. 정의에 대한 침범은 엄격히 규제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점에서 스미스는 사회적 기능과 의미에 참여해서 자해와 정의를 구별할 것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자, 자해는 정의보다 덜 중요하다. 자, 사회에는 구성원 간에 상호 애정이 없어 존립할 수 있으나 그렇죠. 정의가 침범당하면 혼란이 극에 달하여 사회 존립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 즉 정의는 사회 존립의 기초가 되는 것이며 이런 정의를 존재케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도덕감정, 즉 동감인 것이다 하고 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다시 17번 돌아갈게요. 아담 스미스의 생각을 파악하기 위해 질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적절한 질문이 아닌 것이. 자, 이기적인 행위는 어떻게 도덕적인 것을 승인받을 수 있는가? 적절한 질문이 맞을까요? 왜? 이 질문을 해야 돼요. 관찰자한테 해보고 승인을 받으면은 이기적인 행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타적인 거라고 해도 모두 다 이제 승인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자, 개인은 왜 이기적인 감정을 느끼거나 이기적인 행위를 하게 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아담 스미스 관련돼가지고 여기서 답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없죠. 이런 내용은 나오지 않았어요. 이기적인 감정, 행위나 감정에 대해서 적절한가 적절하지 않은가 적정성을 따지는 부분이 나왔지 왜 이기적인 감정을 느끼건
행위를 하냐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아담 스미스는 뭐 전체적으로 인간의 이제 선천적인 도덕 감정에 주목한다라고 감정이 있다라고 보았고요. 자, 인간의 내재하는 어떠한 성질의 사회 질서에 원래 살 수 있는가? 바로 첫 번째 문단에 나왔었죠. 개인의 내재하는 선천적인 도덕 감정이 이제 동감 능력 때문에 사회 질서와 조화를 보장하는 인간 내재 성질이라고 본 겁니다. 다음 관찰자는 타인의 행위에 동감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무엇을 상상하는가? 이게 적절한가를 이제 상상하게 되겠죠. 아까도 이제 계속 예를 들었던 내가 타인의 입장이라면, 타인의 처지라면 뭐 어떻게 느낄까? 이런 것들. 자, 5번 자신의 행위에 대해 도덕적 판단하는 자기 안에 있는 존재는 누구인가? 관찰자라는 답을 본문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적절한 질문이 아닌 것은 2번이 될 수 있겠죠. 이해가 됐나요? 네. 18번 니은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니은. 자해는 정의보다 사회의 존속을 위해 덜 중요하다라고 해서 이 주장이 나왔고 이유를 이제 설명해 놨죠. 가장 적절한 거 1번 정의와 달리 자해는 특별히 강조하지 않아도 존재한다 라는 건 아니었고, 여기 보면은 자해가 없어도, 상호 애정이 없어도 사회는 존재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2번 사회 존속을 위해서는 이타적 행위가 확대되어야 한다. 아담 스미스는 이제 사회 존속을 위해서는 정의가 확립되어야 한다라고 봤고요. 자기가 굳이 없더라도 동감을 얻을 수 없는 이기적 행위는 타인에게 피해를 준다라고 해놨는데, 점 찍어두고 4번 정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사회에서는 결과적으로 자유도 지켜진다. 이게 무슨 말이지? 괜히 엉뚱한 내용이 나온 거죠. 5번 인간은 자해보다 정의에 관련된 행위를 더 도덕적인 것으로 평가한다. 굳이 그렇지는 않겠죠. 자, 동감을 없으면 이기적 행위는 타인에게 피해를 준다. 그래서 정의를 침범당하지 않게 확립을 해야 한다라고 본 거고요.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다시 비문학 보는데 경제성장 경제지문 돌아버리 GDP 뭐 이런 용어 나오면은 제가 머리가 굳어버려요. 안타깝게도 한 문제 틀렸네. 자, 비문학 지문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첫 번째 문제 이런 거 틀려주면 안 돼요. 특히 이런 거. 일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글을 어떤 방식으로 서술하느냐를 물어보는 문제거든요. 봅시다. 경기 변동. 자, 이것만 보고는 이 본문이 경기 변동을 이야기하겠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어쨌든 견해를 순차적으로 소개하냐, 대응하는 방식을 대조하고 있냐, 장단점 분석하고 있냐, 경제 주체의 생활 양상을 보여주고 있냐, 경기 변동 원인에 따라 달라지는 생산량의 변화가 초래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예측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가장 적절한 거 찾으래요. 가장 적절한 거는 100%를 찾으라는 얘기예요. 50%, 80% 안 되고. 5번이라서 틀린 거예요, 그러면? 보겠습니다. 경제 성장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내 총생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이다 라고 개념 설명을 해놨습니다. GDP가 증가하는 게 경제 성장이래요. 그러나 경제가 꾸준히 성장하는 국가라 하더라도 경기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물가 같은 게 있죠. 경기 변동은 실질 GDP의 추세를 장기적으로 보여주는 선에서 단기적으로 그 선을 이탈한 상승과 하락을 보여주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시간이 갈수록 GDP가 이렇게 쭉 성장을 합니다. GDP는 성장하는데 요 안에서 낙차 이게 왔다 갔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겠죠. 경기 변동이 1970년대까지는 경기 변동이 일어나는 주요 원인이 민간 기업의 투자 지출 변화에 의한 총수의 측면에 충격이 있다는 견해가 우세했습니다. 경기 변동이 왜 일어나냐? 민간 기업이 투자 지출을 해서 총수요, 사람들이 물건을 얼마나 원하느냐 여기에 있다라고 봤는데,
자, 민간 기업의 미래에 대해 갖는 기대에 따라 투자 지출이 변함으로써 경기 변동이 촉발된다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어렵죠. 해설을 해줘도. 따라서 정부가 총수 충격에 대응하여 적절한 총수와 관리 정책을 실시하면 경기 변동을 억제할 수 있다고 보았다. 안 돼요. 70년대 이후 대공황은 아니고 어쨌든 총수요가 변해도 총생산은 변하지 않을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사람이 물건을 원하는데 생산량은 똑같을 수 있다. 그래요? 몰랐는데. 이에 따라 금융당국의 자의적인 통화량 조절이 경기 변동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돈을 얼마나 만들어내냐 그런 거죠. 물론 예전에 이제 뭐 97년, 98년 이제 한국이 IMF 사태를 겪었을 때 통화량 생산은 확실히 줄었습니다. 이제 근데 금융당국의 자의적인 통화량 조절이라기보다 이거는 조절이 원인이 됐다기보다 그 결과적으로 나타난 거였죠. 98년도 500원 동전이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딱 5,000개 찍었다고 하거든요. 그 500원 하나가 거의 80만 원 상당히 가치가 있다고 해요. 원래 제가 그게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연도별로 동전을 모아놓는 그런 취미가 있었거든요. 어느 날 제 동생이 그걸 다 써버렸습니다. 그때 막 좋지 않은 충동이 막 일어났죠. 얘를 어떻게 좀 때릴까, 뭐 얘를 어떻게 사해버릴까 했는데 여기 보면은 그 아담 스미스가 얘기한 관찰자의 적정성 평가에서 그 심사에서 탈락해가지고 그러지 못했고요. 뭐 그렇다고 동생이 저한테 80만 원 주진 않았어요. 나빴죠. 1원짜리도 있고 5원짜리도 많았는데 요즘 5원짜리 보이기 힘들잖아요. 2원짜리는 그래도 있어도 무궁화랑 거북선 많이 아깝습니다. 아무튼 뭐 쓰잘데기 없는 얘기는 그만하고 이후 루카스는 경제 주체들이 항상 합리적 기대를 한다고 보고 이들이 불완전한 정보로 인해 잘못된 판단을 경기 변동이 발생한다. 화폐적 경기 변동 이론을 주장하였다. 라고 했죠. 자, 여기서 막 머리가 백지가 되면 안 돼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비문학 지문에서 이제 용어가 계속 중요하다고 했는데 특히 이제 중요한 용어에서는 따옴표를 이제 하게 됩니다. 따옴표한 용어는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경제 주체들이 항상 합리적 기대를 한다고 보고 비합리적이라는 게 안 되는 거죠. 근데 불완전한 정보로 인해 잘못된 판단을 하여 경기 변동이 발생한다 라고 한대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좀 자세히 봅시다. 합리적 기대가 뭘까? 어떤 정보가 새로 들어왔을 때 경제 주체들이 이를 적절히 이용하여 미래에 대한 기대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주식시장에 그런 게 좀 많다고 해요. 저는 안 해봤는데 뭐 앞으로 뭐가 오를 거다, 뭐 아니면 뭐가 어떤 기업이 상장할 거다. 상장이 뭔지 저도 얼마 전에 알았는데 예전에 그런 CF가 있었어요. 아주머니들끼리 한참 대화하다가 어떤 뭐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 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으면은 위험하니까 분산 투자를 해라.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그 아줌마가 설명 한참 하면서 남은 아줌마들끼리 얘기합니다. 코스닥이 뭐예요? 몰라요. 뭐 그랬던 얘기가 있는데 저도 코스닥이 뭔지 몰라요. 알아서 뭐 하겠어요. 코스닥이 뭔지 알아요, 학생? 우리나라 주식? 우리나라 주식이라고 하네요. 좀 외국과 관련된 그런 주식이라고 알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주식하지 마세요. 패가 망신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경제 주체들에게 주어지는 정보 때문에 잘못 판단할 수 있으면 이로 인해 경기변이 발생하게 된다. 루카스는 가상의 사례를 들어 이를 설명하고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경기 변동이 왜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 사례들이 나오고 있죠. 1970년대까지는 뭐 총수요 측면에 충격이 있다. 그리고 나중에는 뭐 금융당국의 통화량 조절했다. 나중에는 또 화폐적 경기 변동 이론 이런 것도 나오고 그러나 또 비판이 제기되고 일부 학자들은 경기 변동의 주원인을 기술혁신, 유가 상승 같은 실물적 요인에서 찾게 실물적 경기 변동 이론이 나왔습니다. 자, 최근 경기 변동은 해외 부분까지 영향을 준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실사례가 이제 미국에서 있었죠. 미국에서 이제 모기지론 붕괴되고 뭐 리먼 브라더스 이런 대기업들이 굴지의 대기업들이 이제 파산하면서 그 여파가 이제 유럽을 비롯한 미국 금융이 손을 뻗친 모든 나라에 다 뻗치게 됐죠.
자, 이런 식으로 글의 어떤 글이 진행이 되는데 다시 20번을 보면은 자, 경기 변동의 주 원인에 대한 여러 견해를 순차적으로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1번이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게 되겠습니다. 틀린 거 없어라. 오, 왜 이렇게 틀린 게 많아. 안 돼. 지금 녹화 용량이 지금 딸리고 있어요. 좀 조심해야 되는데. 맛있나. 제가 원래 구워보다 먹방을 잘 씻습니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시청률 떨어질까봐. 제가 한창 떠드는 사이에 이제 학생이 제 닭가슴살을 먹고 있었어요. 4개가 있었는데 저 하나 먹고 얘가 3개를 다 먹고 있다가 네. 한창 배고플 때죠. 이 글의 내용을 보면 단토의 견해에 부합하기 어려운 진술은 단토의 견해가 뭔지 알아야겠죠. 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3점짜리 문제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림이 나왔다는 거는 힌트라는 얘기가 되죠. 이건 볼게요. A는 인상주의 화가인 폴 세잔의 세잔 부인의 초상이다. B는 미술평론가인 로랭이 자신의 책에서 A의 양감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다이어그램이다. C는 로랭의 책이 출간한 이후에 리히텐슈타인이 그린 세잔 부인의 초상이다. 단토는 B는 A의 양감을 잘 보여주고 있지만 미술작품은 아니고 C는 세잔이 바라보는 세계를 위트 있게 변한 미술작품이라고 한다. 자, B와 C는 사실 크게 다른 게 없습니다. 그쵸?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화가의 의도, 작가의 의도. 일단 A라는 원래 오리지널 작품이 있어요. 원본이 있습니다. B는 A를 분석한 거고 C 같은 경우는 B를 차용해서 만들어내면서 이것도 작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팝아트, 앤디 워홀 이런 사람들도 기존의 작품을 가지고 대량으로 이제 찍어내는 방식으로 하나의 이제 새로운 예술 작품을 만든 예술 세계를 구축을 했죠. 자,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는 건데 1번이라고 또 틀린 건가요? 자, A는 대상의 외관을 재현한 것으로 바자리의 레러티브에 의해 미술 작품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B는 예술에 대한 철학적 의문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A와 다르다. 그렇죠. B는 그냥 A를 설명하기 위해서 했던 거고 C를 미술작품이라고 한 것은 예술이 철학적 단계에 이르러 그 이전의 내러티브가 종결되었음을 보여준다. 종결되었나요? 잘 모르겠고 A와 C가 미술작품이라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대 예술 상황을 주도하는 믿음체계에 대한 지식이 선행적으로 필요하다. 읽어보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A의 시대에는 초상화를 그리는 것 자체가 예술이라고 생각했고 C의 시대, 이 C 같은 경우는 세잔이 살던 당시에서는 예술작품을 인정받지 못했을 겁니다. 이렇게 글을 생각도 아예 못했을 거고 오늘날에 돼서야 이게 인정이 되는 건데 자, B와 C는 지각적으로 유사해 보이지만 B는 해석되어야 할 주제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미술작품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죠. B는 A를 해석한 거고 C는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리히텐슈타인이 충분한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26번의 답이 이제 2번이라고 돼 있죠. 그런가요? 자, 일단은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해봤고 지금 본문 한번 들어가 볼게요. 좀 이상하긴 한데 현대 예술 철학의 대표적인 이론가이자 비평가인 단토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에 관한 얘기가 이제 쭉 나올 것 같은데 예술의 종말을 선언하였다. 아니 왜? 당신이 뭔데? 그는 자신이 예술의 종말을 주장할 수 있었던 계기를 1960년대 맨해튼의 스테이블 화랑에서 열린 앤디 워홀, 아까 얘기했던 앤디 워홀의 드디어 나왔네. 불료 상자의 전시를 찾고 있다. 그는 앤디 워홀의 작품 브릴로 상자의 일상의 삶을 즉 슈퍼마켓에서 판매하고 있는 브릴로 상자와 지각적 측면에서 차이가 없음에 주목하여 예술의 본질을 찾는 데 몰두하기 시작하였다. 그냥 브릴로 상자를 그냥 갖다 놓은 거죠.
워홀의 브릴로 상자를 통해 그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두 대상이 있을 때 하나는 일상의 사물이고 하나는 예술작품이 이를 탐색하였다. 어떤 대상 예술작품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무엇에 관함, aboutness, 구현, embody라는 중요한 두 가지 요소를 필수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자, 이렇게 따옴표 나온 거는 중요한 용어니까 기억을 해도 되겠죠. 무엇에 관함, 내용 또한 의미, 예술가가 의도한 주제를 가지고 있어야 함을 가리키며 아까 이제 26번 설명할 때 했던 얘기죠. 구현은 그것을 적절한 매체나 효과적인 방식을 통해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그에 따라 예술작품은 해석되어야 할 주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예술작품은 해석되어야 할 주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 듀샹이라는 예술가가 이제 샘이라는 작품을 전시한 적이 있었는데 화장실 변기를 가져왔습니다. 예. 변기는 변기인데 해석되어야 할 주제, 그 제목에 나타나죠. 샘. 여러 가지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샘. 왜 이 변기에다가 샘이라는 이름 붙였을까? 작가 의도가 뭘까? 그래서 왜 이렇게 구현했을까? 그래서 샘은, 그 변기는 예술작품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단토는 예술의 역사에 대한 성찰을 통해 워홀의 브릴로 상자가 1964년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등장했다면 예술작품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전 시기에는 그거를 이게 무슨 예술이냐라고 했던 게 되겠죠. 예술계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예술계는 어떤 대상을 예술작품을 식별하기 위해 선행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자, 봅시다. 당대 예술상을 주던 지식과 이론 그리고 태도를 포괄한 체계라고 합니다. 26번 얘기할 때 했었죠. 1964년 브릴로 상자가 예술작품으로 지위를 갖는 것은 일상의 삶과 유사하게 보이는 대상을 예술작품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자,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새로운 믿음 체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랍니다. 뭐 앤디 워홀 아까 얘기했던 이제 뭐 앙리 듀샴, 앙리는 이제 마르셀인지 모르겠고,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백남준이라는 분이 이런 활동을 했었고, 사실 근데 이 예술계가 생기기 위해서 워홀이나 백남준 씨도 선구자가 되어야 했어요. 처음에 이분들이 작품을 가지고 나왔을 때 아무도는 아니고 많은 분들이 이게 무슨 예술 작품이냐라고 많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개척을 하고 하면 할수록 그들이 예술 세계를 인정해주는 새로운 생태계가 조성이 됐고, 이제 그런 믿음 체계가 이제 새로운 예술 작품 인정할 수 있다는 새로운 믿음 체계가 이제 뭐 널리 퍼지게 된 거죠. 형성이 되고. 단토는 예술의 역사를 일종의 내러티브의 역사로 파악해야 한다고 합니다. 예술사도 무수한 예술적 사건들 중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건들을 선택하고 연관성을 질서하는 내러티브를 가진다는 건데요. 자, 르네상스 이전부터 인상주의에 이르기까지 지속된 이른바 마자리의 내러티브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모방론을 중심으로 일단 바자리는 시각적 개념을 가져다주는 정확한 재현. 그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예술 작품들은 이제 실제의 모습을 그대로 그려내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런 바자리의 내러티브는 사진과 영화의 등장, 비서구 사회의 문화적 도전 등의 충격으로 뿌리치게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당대 예술가들은 예술은 무엇인가, 예술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됐고, 뭐 그쵸. 사진이 등장했을 때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간단하게 찍어주는 거였습니다. 예전에 초상화를 그리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이 필요했는데, 엄청난 기술가. 사진 한 장이면 그림보다 더 생생하게 나타났던 거죠. 결국엔 나중에 이제 사진도 예술 영역에 포함이 되긴 하지만 영화도 마찬가지로 예술 모방에서 벗어나 철학적 내러티브로 변하게 되었다. 자, 이런 기술의 발달에 의한 충격이 예술에 대한 철학적 고민을 하게 하고 그것이 하나의 내러티브 이야기로 변화시켰다는 얘기가 되겠죠. 예술이 자신의 본질을 찾아 진보한 발전의 역사를 보는 단토는 워홀의 브릴로 상자에서 예술의 종말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브릴로 상자로 촉발된 단토의 예술 종말론 더 이상 예술이 존재할 수 없게 되었다는 주장이 아니라 다행이죠. 예술의 철학적 단계의 이름에 따라, 자, 그래서 이름은 네임이 아니라 reach. 오케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영어로 해야 더 잘 이해가 되죠. 한국어가, 한글이. 그 이전에 내러티브가 종료됐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예, 여기 이제 단서가 나왔네요. 문제 풀 수 있는. 그런 점에서 그의 예술 종말론은 비극적 선언이 아니라 낙관적 정만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예술이 추구에 특정한 방해 없는 시기, 성취에도 과업이 고민할 필요가 없는 시기, 즉 예술 해방기의 도래를 천명한 것이기 때문이다. 자,
자, 누군가 어떤 파격적인 주장을 하고 이것이 예술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거라는 거죠. 백남준이나 워홀처럼. 사실 피카소가 등장할 때도 그랬거든요. 피카소도 정말 그대로를 그린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보는 각도마다 다 다르게 그랬습니다. 뭐 아비뇽의 처녀들 같은 작품 보시면 그렇고요. 뭐 어느 뭐 코는 측면, 뭐 눈은 정면, 뭐 입은 뭐 이렇게 또 다른 뭐 좌측면 이런 식으로 그 한꺼번에 그려놓은 작품이었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피카소가 등장 그런 작품을 선보일 때도 엄청나게 많은 비판을 받았었죠. 하지만 꾸준히 노력해서 이제 새로운 믿음 체계를 형성을 했고 전파를 했고요. 다시 여기를 봤을 때 내가 적절하지 않은 거. 자, A. 바자리의 내러티브 맞죠? 그대로를 그린 거 생생하게. B는 철학적 의문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A와 다르다. 그런가요? 그렇다면 해요. 자, C를 미술작품이란 것은 예술의 철학적 단계와 그 이전의 내러티브가 종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아까 나왔던 설명, 본문에 나왔던 설명을 그대로 반영한 작품이 바로 C라고 할 수가 있겠죠. A와 C의 미술작품이라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대 예술상을 주는 믿음 체계는 지식이 선행적으로 필요하다. 본문을 그대로 옮겨 쓴 겁니다. 이것도. B와 C는 시각적 유사해 보이지만 B는 해석되어야 할 주제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미술작품을 할 수 없다. 이건 역시 본문에 그대로 나왔던 부분입니다. 제가 다 읽었으니까 여러분 뭐 굳이 이렇게 찾지 않아도 되겠죠. 해석되어야 할 주제 여기 나와 있고, B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네. A와 다르다라고 했는데 A 역시 철학적 의문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것도 맞아요. 예. 이게 적절하게 되려면 A 대신에 C가 들어가야 합니다. 철학적 의문을 드러내고 있는 작품은 C 하나밖에 없어요. A는 그냥 대상의 외관을 재현한 것 수준에서 끝났고요. 단토의 견해에 부합하기 어려운 진수 25번 묻겠습니다. 이거 또 끝날 것 같은데. 자, 오늘날 예술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철학적 사고가는 접근이 필요하다. 맞죠? 그대로 나왔던 거고. 예작의 본질을 정의하는 과거 시대 결국 실패하는 그 근본적으로 정의할 수 없기 때문이다. 4번이라고 해서 틀린 건가요? 실제 사물과 달리 예술은 그것은 예술을 존재하는 지식과 이론 등의 작품으로 인정받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변기도 그렇고. 예술의 종말 이후에도 시각적 재현을 위주로 하는 그림은 그려지겠지만 그것이 재현의 내러티브를 발전시키지는 않는다. 왜? 그 내러티브는 종결됐기 때문에. 특정한 사고는 특정한 발전 단계에 이르러서야 생각될 수 있으므로 한 시기의 예술작품일 수 있는 것이 다른 시기에는 예술작품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도 있다. 맞죠? 그 뭐 변기나 뭐 이런 리텐슈타인의 그림이나 앤디 워홀의 찍어내는 그림, 뭐 백남준의 씨의 어떤 비디오 아트 이런 것들이 이전 시대에는 예술 작품으로 간주되지 않겠죠.